안녕하십니까. 우석대 교양대학의 조읍정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민족의 기원, 혈연적 개통론이라든지 언어적 개통론에 대한 논의가 또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연구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예컨대 지금 언어와 관련된 문제만 봐도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랄알타이어족이라고도 배웠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축소가 돼서 알타이어족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 새로운 논의 내지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한국어 개통 론에 대한 주류학계의 학설입니다. 알타이라는 것은 중앙아시아 옆에 있는 거대한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에 이미 언어의 어떤 분류 체계를 짜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언어를 나누는 방법을 제가 언어학자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형론으로 크게 나눕니다. 전 세계 인류가 쓰는 언어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해 봤더니 유형적으로 봤을 때 교차어, 불절어, 고리어, 거기에 이제 복합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유형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속한 데는 교차어라고 해서 현재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튀르크어, 터키까지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제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언어군이 형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교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이라는 말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언어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굴절어는 라틴어나 독일어 같이 문법적 기능을 말을 바꿔서 I, my, me, mine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표현에도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격격이냐에 따라서 달리하듯이 변형되는 그걸 굴절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있고 고리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중국어는 단어가 이미 한 글자 한자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 변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그게 문장의 순서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걸 고리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세 유형으로 유형화 시킨 다음에 그 유형별로 또 소그룹을 어족이란 개념으로 나누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교차어 군에 속하고 거기에서 알타이 제어 그런 관념이 19세기 초에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족이기 때문에 조상 계통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원형적인 조상이 알타이 산맥 근처에 어떤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이 확산돼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다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 징검다리들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알타이 제어들과 우리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봤는데 그 유사한 게 같은 부모 밑에서 내려와서 유사한 거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근접한 지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의 영향에 의해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오히려 유력해지면서 이제 한국어를 알타이어권에서 빼는 게 맞다. 오히려 현재는 그 계통을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다. 그걸 이제 고리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복잡합니다만 아직은 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알타이 어족이라는 계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지향하는 방식이 현재 언어학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때는 알타이 문화권 해가지고서 경제 문화적으로 터키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일본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문화 공동체 논의도 나오고 거대한 역사 문화 공동체를 그려보기도 했던 그런 내용은 약간은 필요성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끔 요즘 드라마들 보면 시간을 넘어서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역사적 인물과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고 더 오랜 판타지적인 걸로도 가면서 거침없이 언어를 막 주고받아서 사람들이 저게 가능해? 드라마니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조상님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 과연 우리하고 얼마나 연결될까? 그래서 지금 고조선부터 우리 언어 자료가 일부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군 건국신화에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또 단군 왕검이라는 시조에 단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읍을 아사달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유 문자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기 전까지는 없다 보니까 우리 말을 기록할 때 중국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고대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지명이나 인명을 표현할 때 가장 쉬운 게 뜻을 고려해가지고 뜻으로 풀어서 쓰는 방법, 그걸 훈차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리나는
나는 대로 음차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뜻 글자하고는 안 맞으니까 뜻을 맞춰서 다시 번역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이 있어요. 한자를 가져다가 한자 음에 비슷하게 우리 표현과 연결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놀랍게도 단군 신화에 조선과 아사달이라는 두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 도명은 아사달인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학자들이 해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조자가 아침 조자죠. 선자가 맑을 선자예요. 그래서 아침이 맑고, 한때는 우리나라를 모닝캄에서 아침이 고요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일본어로 아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의 중요한 신문 가운데 아사히 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사히가, 아사가 아침 조자, 히가 해, 일, 조일, 아침 해라는 뜻이에요. 그 조일 신문이. 근데 일본어는 아사히예요. 그 아사라는 표현이 우리 고대 아침을 얘기하는 아사의 원형일 거다. 그렇게 연결을 지고, 그 아침이라는 음가가 나오기 전 단계에 우리의 아사와 연결되는 걸로 설명을 해서 결국은 조선은 뜻 글자로 쓴 국명이고 아사달은 그걸 발음대로 쓴 도시명이자 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의 우리 원형적인 음가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달 그리고 조선을 연결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선자를 맑은 선자로 보지 않고 중국의 용례를 지지다 보니까 이게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산, 아사달의 달이 바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퉁구스 제어에서 결국은 아침산, 그래서 아침과 산과 연결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말 그대로 고조선의 나라 이름이자 도읍 이름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따지면은 아사달이 아침산이라는 현재 우리가 쓰는 개념과 한 80%는 유사하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달이라는 표현은 산이라는 의미의 표현들이 우리 옛 지명에도 남아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단군이에요. 단군이라는 것이 재단단자의 임금군자인데, 중국에서 외래어를 쓸 때 첫 원칙이 나는 대로 음차하자, 그 다음에 뜻으로 써보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 이질적인 단어로 번역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걸 합쳐보자. 음과 훈을 비슷한 단어를 잘 찾아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단군은 2, 3세기경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흐름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뜻이에요. 단군이 재단단자의 임금군자거든요.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건국의 시조이신 단군의 뜻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샤만킹, 사제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 존재인데, 재단의 임금이란 말이 딱 그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고유어로 무당을 의미하는 표현이 단골이라는 표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단군 내력이라고 해서 무당과 관련된 표현을 단군이라고 아예 썼어요. 이미 고조선 언어에 음차적인 요소, 훈차적인 요소, 음훈, 훈차 개념이 이미 확인이 돼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단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 거의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고조선 시기에 지명이나 관련된 것도 몇 개 예가 더 있습니다만, 현재하고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연결될 소지가 많겠다. 한국어의 특성이 교차어라고 했을 때 단어가 거의 같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표현 서술에서도 거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음조라든지 몇 가지 표현이 있어서 처음은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제가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이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주변의 교수님들도, 근데 조 교수 진짜 고구려 백제인들이 통했어 안 통했어? 통했어요. 문헌적 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선화공주와 서동 얘기하시죠. 사실은 그게 설화적이기 때문에 진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거기 단초에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백제에 사는 서동이라는 젊은 청년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가 너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저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경주까지 몰래 가가지고, 몰래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처럼 변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 삼국시대에는 스님들이 가장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가장 간첩적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경주에 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말을 캐서, 그 당시엔 간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맞동을 맞아서 놀러 다녔대요. 얼레리 껄레리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백제에 살던 서동이라는 청년이 신라 항복판 경주에 가서 애들에게
백제에게 동요를 가르쳤다. 이건 뭐예요? 말이 통할 수밖에 없고 아무 의심 없이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백제와 신라의 서로 간에 통했던 예는 중요한 사건이 백제가 망할 때 전에 백제의 좌평으로 임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자가 어느 날 신라와 전투를 하다가 신라의 부산 현령을 지냈던 중간급 장수가 포로로 잡혔는데 노비가 됐어요. 그래서 임자 집에 간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간호 부산 현령 조미갑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신라 부산 현령 출신 조미갑이 백제 좌평의 노비가 돼서 말 그대로 머슴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졌다가 몇 달 뒤에 나타났어요. 임자가 불러다가 너 이놈 내 노비인데 네 맘대로 어디 다니다가 오냐 했더니 변명을 하기를 사실은 이제 제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 나라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자가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밤에 몰래 조미갑이라는 이 사람이 백제 좌평인 임자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그 사이에 신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신 장군에게 슬쩍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드리라고 합니다. 만일 신라와 백제가 전쟁이 나서 어느 한 나라가 망하게 될 경우에 서로 좀 도와주기로. 그러니 김유신 장군께서 백제의 상황이 되면 좌평 임자 어르신을 도와줄 거다. 간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통역을 두고 할 수 있겠어요? 사료상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백제와 신라가 문제가 없이 소통할 수 있었던 약간의 사투리적인 또는 좀 표현이 다른 그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을까? 대표적인 사건이 한 번 또 있어요.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백제를 한번 확실하게 장악해야겠다. 그 당시 백제의 수도는 현재 서울, 강남 일대 지역. 그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앞서 왕 아신왕 때 엄청나게 광개토왕에게 당하거든요. 굴욕 쪽으로 거의 복속이 됐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고 계로왕이 열심히 나라를 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수왕이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백제를 완전히 공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간첩을 파견합니다. 백제를 한번 도모하고자 하는데 좋은 계책 있는 사람 나에게 의견을 내라 했더니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제가 가서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하고서는 쫓겨나가지고는 백제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 도림은 바둑을 아주 잘 뒀어요.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바둑을 잘 둬서 백제 최고 귀족들과 친해지니까 백제왕 계로왕이 바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했다니까 좀 한번 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맞바둑을 두면서 서로 중요한 얘기까지 협의하는 단계까지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도림이 자기 목적을 표현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고구려에 있을 때 남쪽 백제가 대단한 나라고 크고 막강하다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서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 선왕의 무덤은 조그맣고 왕궁도 조그맣고 좀 그러네요 라고 부추기는 말을 확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계로왕이 대대적인 대공사를 해서 도성도 새로 꾸미고 선왕의 무덤도 해서 사실 지금 석천동에 가보면은 50m, 60m 되는 엄청난 무덤들이 지금 한 20여 개가 남아요. 원래는 엄청 더 많았어요. 그때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학설도 있고 그런 대규모 공사라니까 나라의 국고와 인력이 탕진돼가지고 기진맥진한 타임이 됐어요. 그때 도림이 바로 돌아가가지고는 장수한테 이제 때가 됐습니다 했더니 장수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계로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그때 거의 백제가 망했어요. 방금 얘기한 고구려 승려가 계로왕과 바둑 두면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통역이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백합야 전투라고 해서 백제 성왕 때 고구려와 백제가 또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고구려 병사 5명이 백제와 싸울 때 그 대장이 자 나는 성은 부여요 하면서 자기의 관등 성명을 얘기해요. 어디 출신 누군데 너와 한판 붙을 테니 나와라. 그랬더니 백제에서도 위덕왕이 똑같이 나도 당신과 성은 같고 이게 부여시로 고구려 장수성과 백제 왕족의 성이 같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 동계의식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한판 붙어요. 이거를 통역을 두고 하겠어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와 신라는 뭐 당연히 통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거칠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라 국사를 만들고 신라가 영역 확장하는데 아주 큰 힘을 둔 사람인데 이 거칠부가 젊었을 때 고구려를 알고 싶다고 해서 몰래 고구려로 가요. 근데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고구려의 유명한 해량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큰 법회를 한다고 해서 몰래 거기를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고구려 땅에 숨어들어서 그 법회를 참가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행사가 끝나고
하고 해량 스님이 슬쩍 거칠부를 켜더니 잠깐 와, 여기 이따 밤에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에요. 밤에 봤더니 스님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디서 온 놈이야? 딱 한마디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칠부가 제가 사실은 신라 사람인데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구려에서 도교가 막 흥성해지면서 고구려에 있던 불교 스님들이 고구려를 어찌 보면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이 해량은 결국 신라로 거칠부와의 인연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보면 밤에 몰래 둘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은밀한 얘기. 더 재밌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아시죠? 거북이가 토끼 간을 구하러 갔다가 토끼의 꾀에 의해서 토끼가 다시 도망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김춘추가 백제가 너무 신라를 공격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우리가 너무 힘드니 고구려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연개소문이 너희 옛날 진흥왕 때 우리 땅 몰래 뺏어가고 그러지 않았냐? 그 땅 돌려주면 봐서 생각할게 하고는 김춘추를 가둬버려요. 김춘추가 비자금을 가져갔어요. 아주 고운 비도 한 300척 갖다가 김춘추의 측근인 선도해라는 고구려 귀족에게 몰래주고 한번 뵙자고 탈출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아시오 하고 김춘추에게 살아날 방도를 알려준 거야. 제가 신라 왕실에 가서 땅 돌려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날 풀어주세요. 마치 토끼가 간 내가 구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 똑같은 그런 지혜로운 상황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국이 약간의 차이점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최근에 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 가운데 개수를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이 표현이요, 고려시대도 거의 비슷하게 썼다는 걸 알려주는 자료가 계림유사라고 북송의 사신이 고려에 방문해서 여러 내용을 써놨는데, 그 중에 고려시대 어휘를 한자 음가로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한 360여 가지가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하늘, 하날, 땅, 따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거의 같은데, 방금 얘기하는 개수 헤아리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80년대에 백제 미륵사지를 초기 발굴할 때 거기 진흙층에서 목간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건 이제 보관만 하고 정확히 해독을 하는데, 2017년에 언어학하는 분들이 그걸 헤아려 봤더니 백제의 개수 헤아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80-90% 비슷한 그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0년, 1500년 전 자료들을 봤을 때 의외로 우리가 언어적인 혼란을 겪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량의 이민족이 들어와서 우리하고 뒤섞인다든지 그랬으면 언어적으로 막 혼란도 있고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민족의 침입을 있었지만 다 물리치거나 금방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언어 표현이 현재 사람들이 고대에 가도 처음엔 좀 낯설겠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중국과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통역을 쓰고, 통역을 잘못해서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초연간에 후한 시기에 마한 세력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국사기 연대로 보면 백제 고이왕 때 시기로 추정이 돼요. 낭랑대방이라는 세력이 여전히 황해도 일대를 관여가 돼가지고 공손씨 세력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중국에서 그동안 거의 방치했다가 다시 재장악하려고 해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삼한의 여러 세력들이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표로 왔던 부정사 오림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온 통역이 오역을 해가지고 마한의 한지 신지들이 화가 나서 협상이 깨지고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 이 사례만 봐도 중국과 한 세력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보이고요. 고구려는 또 그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접한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숙신계, 만주족의 조상이라는 숙신계, 그 다음에 오한 선비와 연결되는 그런 동옥의 세력, 그 다음에 중국, 한계, 뭐 등등 여러, 그리고 저쪽으로 중앙아시아 세력까지 돌골 세력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역량이 셌던 것 같아요. 고구려가 중국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해요. 그걸 중역이라고 해요. 고구려가 이들 세력을 중간에서 통역해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다 자임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구려하고 중국도 이미 언어가 다른데, 왜냐하면 그냥 통역했다라면 될 걸 중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숙신말을 하고 고구려가 서로 통해서 번역을 돼서 한번 이해하고, 또 고구려가 다시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이중 통역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고구려 세력 그리고 마한으로 상징되는 남쪽 세력들이 중국하고 다 언어가 딱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해하고도 우리 신라하고 발해가 언어가 서로 소통하고 했었다라는 중요한 사례로 발해가 사신을 보냈는데 신라학어라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통역을 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라 관제, 신라 역어 또는 일본서계에는 속일본계는 학어라고 배울학자, 말어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는 신라하고 외하고 이미 언어가 달랐고 그걸 발해인을 위해서 통역해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후속인 발해까지 포괄하는 중국, 일본과 완연히 구별됐던 우리의 언어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 그룹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1990년대죠. 그때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요. 예컨대 학교 문제라든지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가수들이 우리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내용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철원에 가면은 그 휴전선 바로 그 접경 지역에 과거 북한 노동당사로 쓰였다가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해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불러 제꼈는데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할을 저렇게 대중 가수들이 해줄 수 있구나.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딴따라니 뭐니 해가지고 좀 비하하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때 그 충격을 제가 느끼면서 저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우리의 보배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발해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물가물할 것 같은 이런 존재를 그렇게 띄워준 이래로 우리 젊은 분들이 발해에 관심이 많아진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발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잘 아는 그 황해, 서해 위쪽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쌓여져 있는 바다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중국에서 이 바다 이름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조영의 진단국, 진국이 결국은 발해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발해에 대해서는 이게 겉으로 흘러간다, 겉으로 터졌다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그 사기 세근에서는 주석을 달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옆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바다 뭐 그런 의미로도 썼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기록에 보면은 이걸 또 창해라고도 썼어요. 이 창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발해라는 이름이 창해와 연동이 되는데 이 창해라는 표현이 왜 역사에서 중요하냐면은 그 고조선의 예속 세력이었던 예군 남녀라는 사람이 28만 구를 이끌고 한 무지에게 투항을 했더니 그 지역에 창해군이라는 군을 설치해 줘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고조선 영역의 한 바운더리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바로 발해와 연결돼서 발해를 창해라고도 풀을 창자죠. 그렇게 불렀던 공간이 이제 발해라는 바다 이름이자 지명이자 나라 이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해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는 사실은 고조선의 예속 세력이었던 창해군으로 설정되는 그 공간과의 어떤 연계고리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이 발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북한학계에서는 흥미롭게 이것을 밝음의 발의 고유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음독을 한 거죠. 뜻글자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밝은 해가 뜨는 곳 땅.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하고도 연결된다. 뭐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도 합니다만 위치나 상황으로는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발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황해 위쪽에 있는 내륙해의 명칭이자 고조선 예군 남녀 세력과 연결되는 창해와 연결되는 바다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발해라는 나라 이름으로 귀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를 당나라에서 한때는 상당히 경계하는 세력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세력이었다가 발해 선왕 때에 발해가 이제 안정화되고 문물이 아주 높아지니까 해동에 아주 흥성한 나라다.
그런 의미로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중국적인 우호 관계 속에서 중국과 협력을 잘했던 아주 훌륭한 나라,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이 선왕 때 발해의 영역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 논란은 있어요. 예컨대 북쪽으로는 동북쪽이 되겠죠. 동북쪽으로는 그 말갈이 주로 거처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하바롭스크라는 곳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삼강평원이라는 넓은 평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흑룡강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우수리강이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에 동류송화강이라는 송화강이 압록강 쪽으로부터 해서 올라가는 강이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서 바로 이 흑룡강, 우수리강하고 만나는 데인데 그 일대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 일대 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중국의 흑룡강성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럼 이제 서쪽은 어딜까? 서쪽은 핵심은 요동반도에서 어디까지 장악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발해 2대 그 무왕 때 그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동네 지역을 펑레이시가 있는 등주라는 곳을 해군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거길 공격하려면 지금의 대련 아시죠? 요동반도의 끄트머리, 여순대련하는 바로 그 요동반도 끄트머리에서 배를 떠야만 거기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배를 띄웠다는 건 요동반도를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역을 최대 영역으로 산정하면 발해 무왕 때 요동반도를 장악해서 등주, 지금의 산동반도 봉래까지 배를 타고 공격했듯이 그 공간, 적어도 요동반도 끝에서부터 지금의 심양, 장춘, 하얼빈 로 연결된 그 개선, 그 다음에 동해안으로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연해주 라인, 그리고 대동강 원산만으로 이어지는 그 공간까지를 장악한 것이 발해의 영역이라고 파악이 되고 고고학적으로도 그 흔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발명한 온돌 문화, 구들 문화가 되겠죠. 그 문화가 그 흔적에서 그리고 비슷한 토기 문화 등등이 확대가 돼서 고고학적으로는 더 올리는 견해들도 있어요. 희한한 것은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가지고요. 이 발해를 러시아가 지금 연해주 연변 원동 지역이라고 하죠. 극동 지역이라고 러시아에서는 표현하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있었던 말갈족의 역사로 보고 싶어서 말갈족의 역사 범위를 넓혀서 보려고 싶은 게 러시아의 입장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자기네 그 역사의 바운더리를 넣고 싶어가지고 또 발해 영역을 막 키워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제 영토 문제가 나오면 또 근거가 삼으니까. 또 북한 학계에서도 발해는 중요한 고구려 계승국이기 때문에 발해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완전 동상이목인데 결과는 다 키웠어요. 최대한 그 비슷한 흔적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면 여기 발해 땅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발해 영토가 지금 어느 구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각 나라,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죠. 우리가 이건 뭐 철칙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 한 장도 서로 힘을 보탤 때 훨씬 가볍고 훨씬 편하다. 결국은 내부 분열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발해의 역사가 한 260여 년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흥성할 때, 그 다음 위축될 때 그 상황을 보면 희한하게도 왕의 교체가 아주 빈번할 때가 있어요. 왕이 자꾸 교체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그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뭐 1, 2년 만에 왕이 바뀌어버리고 뭐 5, 6년 만에 바뀌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왕이 됐다가 뭐 하다가 또 내부 분란이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변천에 의해서 또 바뀌고 하면은 이 구심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내적 취약성은 복합 다 민족 국가인데 메인 중심이 되는 것이 고구려 세력과 말갈 세력인데 사실은 그 핵심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실 또는 정치 상층부들의 그 구심력이 자꾸 약해지면 그걸 같이 구성하고 있는 연합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잘못하다간 우리까지 더 피해를 보겠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갈아쳐? 아니면 우린 따로 해? 벌써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발해 그 문왕 이후에 문왕이 꽤 오랫동안 60여 년 이상 집권을 했다가 그때도 수도가 옮겨가요. 그래서 중경 현덕부 쪽에서 그 다음에 동경으로 갔다가 또 남경 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왕들이 아주 단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중간 구심력이 매우 약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왕 이후 선왕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해동성국으로 위세를 장악했지만 그 당시 이제 흥기하는 세력이 거란 세력이에요. 선비족계 그 거란 세력들이 그 시라무렌강 쪽에서 그 아까 말씀 이제 그 만주 지역의 거대 평야가 그 동북평원 쪽하고 상방평원인데 동북평원의 끄트머리에 핵심 시라무렌강 있는 그 일대에서 야열 아보기로 상징되는 거란 세력들이 강력한 구심력을 바탕으로 중원을 도모하고 싶은데 이 발해가 자기들에게 협력을 안 하고 공격을 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매우 위험해지니까 발해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몇십 일 만에 진행되는 과정. 핵심은 그 상경 용천부가 장악이 되면서 완전히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와해가 돼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발해의 핵심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그에 따른 왕들의 단명즉위와 혼란기의 그 연결 속에서 이 발해가 급격한 구심력이 와해되고 통제력이 상실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그 백두산 폭발 문제는 사실 요즘도 우리가 매우 관심이 높죠. 왜냐하면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건 대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두산이 칼데라호가 천지라는 어마어마한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런 휴화산 개념이거든요. 백두산 가보시면 거기서 온천수가 나와서 그 계란을 삶아서 줘요. 80도 이상 막 되어서 그럴 정도로 아직도 그 활동을 저 지하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 요즘 터지는 화산처럼 화산재 날리고가 아니라 그 엄청난 물과 작용을 해서 폭발을 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일어날 그 충격이나 파생 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그 백두산 일대 지금 북중국과 우리 북한, 남한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북아의 대재앙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일어서 한랭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약간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문제는 과거에서도 큰 역사가 있었고 미래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의 모습이 갖춰진 게 약 940년대 전후한 대폭발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연대가 최근에 밝혀진 것은 아주 정밀한 연대 측정에 의해서 그 화산재에 남아있는 여러 요소를 확인해 가지고 나온 거고요. 처음에 그 연대를 명확히 몰랐을 때는 발해가 926년에 붕괴를 하다 보니까 그 연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학자분들은 야 백두산 폭발이라는 이 엄청난 재난과 연동이 돼서 그 만주 일대 터를 하고 있었던 그 발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거 아니냐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고 맞죠. 근데 최근에 과학에 의해서 연대가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발해 멸망 직후예요. 근데 다만 화산 폭발이라는 게 한 번에 빵 터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앞서부터 전조가 있다가 순차적으로 대폭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런 자연현상 변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발해가 농목국가인데 농경도 안 되고 풀이 못 자라면 목축도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발해가 붕괴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는 한 번에 망하지 않고 다 부흥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탄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한국인이 여러 발해의 후속 국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백두산에서 아주 먼 데가 있기도 하고 아마도 백두산 폭발에 의해서 이런 부흥을 하기 위한 동력을 상실해서 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백두산 폭발은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전후 상황에서 발해 멸망에 암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환경적 요소가 있고 특히 부흥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완전히 소진시켰다. 그래서 발해가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그런 원인이 백두산 폭발과 연동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백두산 폭발을 946년을 전후한 그 시점과 연동지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 3대 왕이었던 정종 기록에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엄청난 하늘에서 소리가 천고라고 나와요. 하늘 북소리가 난다. 그냥 우르릉 꽝 하는 그 거대한
거의 1000km가 떨어진 그 개성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천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전후한 이후에 화산재가 날리면 그걸 토운하고 해요. 흑비라고 합니다. 흑비가 내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백두산에 대한 어떤 그 기상학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역사 기록적 자료의 연계고리가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이 고려사 기록에 나오고 일본 기록에도 뭐 비슷한 기록이 또 일부 발견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현상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록적 요소가 있고 그런 자연환경적 그 변이 현상이 나타난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있고요. 사실 백두산이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게 그때고요. 그 이전에는 이 대폭발이 있기에는 훨씬 더 높은 산, 지금 한 3000m 이상의 일본의 후지산이나 일본의 백산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 1년 내내 하얀 눈이 있는 백두의 그 형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산이었다가 대폭발로 그 상층부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그 백두산과 연결되는 우리 신앙의 양상이 고구려와 연결될 때는 훨씬 더 신성한 어떤 그 종교적인 섬김의 대상이었던 그런 내용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백두산 얘기로는. 근데 지금 얘기하면 또 한없어질 것 같으니까 발해하고는 이 정도로 끝내죠. 우리가 그 발해 역사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발해인들이 쓴 역사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발해에 대한 모든 기록은 중국 기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구당서에 나오는 발해전 얘기하고 신당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당서에는요, 대조용을 고려 별종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당서에는 속말말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 정체성이 이제 구당서보다 좀 뒤에 나온 게 신당서긴 한데 신당서가 더 후대까지 연결되고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신당서를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건 속말말갈, 이게 말갈인 아니냐. 그래서 말갈 계통의 어떤 역사,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갈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보면은 그 고려의 무리와 말갈이 함께 했다는 내용은 다 싣고 있어요. 그리고 속말말갈로 고려에 붙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부정을 한 건 아니고 속말말갈인데 정확히는 고려에 붙은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고려자라는 표현이냐 고려 별종이냐 그런 표현이 논란이 되는데 고려에 붙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발해라는 국가체가 앞서 고구려가 고구려 주변에 있었던 숙신계의 발해 세력 또는 예매계의 말갈 세력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갈 세력으로 표현되는 세력을 어쩌면 정치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호계의 일부 세력, 뭐 후연 세력들도 일부 받아들이고 중국계도 받아들여서 다종족 국가, 그 마한 백제 세력도 또 포용해서 광개토왕은 한해들을 자기 무덤 지킴이로 써가지고 일체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는 말 그대로 다종족 제국적 체계를 광개토왕 때 구축을 하고 장수왕 때 그걸 더 구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도인 평양으로 옮겨서 그걸 더 구체화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말갈이라는 세력을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식으로 고구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고구려는 지리적, 내용적 특성상 다 종족, 문화 포함한 제국적 국가체계를 구축한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걸 발해가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세력과 발해 말갈 세력으로 속말말갈로 된 세력들이 발해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고려 별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당서 기록을 존중하면 이 별종이 뭔가 봤더니 본래 종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본시 원래 어디다. 그래서 이 말갈을 어떤 학자분은 이게 이종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고구려의 어떤 그 변방 세력들을 지칭하는 약간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촌뜨기라든지 지역 애들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개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중국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이종족처럼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속말말갈로 표현된 이 세력도 고려에 붙었다라는 게 더 전제가 돼 있는 거고 구당서에, 그러니까 신당서가 그렇고 구당서에는 고려 별종이다. 고려의 또 다른 본 종족이다.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조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 그리고 그 아들 무왕, 그 다음 아들 문왕 모두 다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썼어요. 무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고려왕으로서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답시를 보낼 때 고려에 답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의 정통 계승자이자 독자적인 연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독립적 세계를 장악하는 왕으로 표방을 했던 이 내용을 봐야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자기들이 편하게 쓴 기록을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 왜 일어났는지 목적성이나 내용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2002년에 중국이 우려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동이 일어날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낮은 단계의 연방을 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가자. 말 그대로 남북이 하나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될 것이, 나도 그 하나된 남북 새로운 고리아 공동체가 되겠죠. 고려 공동체가 됐건 또 다른 통일 한국이 됐건 그 공간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지금 압록강,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중국인이 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이 정치적인 영역 때문에 소속감이 갑자기 중국인으로 돼버린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 자기 역사를 같이 쓰고 있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될 때 당연히 거기에 통합을 같이 하고 싶겠죠. 자, 그럼 중국에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중국이 억지로 쪼매놓고 있는 저 티베트, 신강 위구르, 몽골, 기타 여러 소수민족들이 나도 독립, 나도 독립, 나도 독립의 본물처럼 터질 게 뻔하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망한 걸 봤는데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의 그 정치적인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게 역사적인 걸 봐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찾아보면, 아, 이들은 당연히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가 가르마가 타지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내용을 바꿔서라도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동북공정이에요. 동북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중국사적 장악력을 과거부터 증명하려고,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동북공정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엄청나게 강대한 독립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든 쪄맞춰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뭐냐면, 어찌됐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으면 다 중국 역사다라는 논리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고씨가 알고 봤더니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고이족이고 고이족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바친 중국 통합 세력이다, 번석 세력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국 주변에 있던 모든 신라 백제, 일본까지 다 중국에 조공바쳤으니까 다 중국 민족이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들도 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영향이 될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중국 거로 만드는 궁여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계토항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지금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고구려 왕의 비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논리적인 그 개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내용에 중국 조공국이었던 소수민족 고구려 왕조의 왕, 관계토왕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으면 그냥 중국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토왕비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는 전혀 없는 아주 판이한 비석이에요. 중국의 대부분의 비석들은 기본적으로 판석비예요. 그래서 널판처럼 앞이 평평하게 넓고 옆은 얇고 뒤에 또 그 판이 있어서 앞에 제목이라든지 뭐 내용 쓰고 뒤에 또 뭐 음기 쓰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관계토왕비는 그게 아니에요. 사각 기둥비예요. 중국에는 이런 형식의 것이 그 당시 414년에 그 완성된 비석인데요. 장수왕이 만든 건데 그런 비석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동북아, 특히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이 거대한 선돌 문화, 우리가 입석이라고 하죠. 하늘과 연결되는 세계수, 세계목 같이 하늘 세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나무나 돌을 세워서 그걸 통로 삼아서 뭔가 신과 교통하는 그런 상징 체계가 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된 것들은 몽골 표현에는 사슴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거기도 보면은 사면에 문양을 막 새기고 어떤 기원의 내용을 하는데 광개토왕비는 사면비예요. 뺑 돌아가면서. 이걸 어떤 분은 중국에서 목독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뺑으로 돌아가는 걸 흉내냈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국에 그런 비석이 없는데 이거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어떤 기념비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적 걸출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동북아에서 제일 큰 비석이었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국에서 비석이 없어진 계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알죠? 조조가 자기가 그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나라 때 무덤을 너무 파헤쳐가지고 독을 왕이라 소문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거 당할까봐 무덤 앞에 비석을 못 세우게 해서 폐비령을 내려요. 그래서 비석이 없어져서 그 이후부터 중국에는 비석을 세우는 문화가 거의 사라져요. 근데 놀랍게도 고구려에서는 중국은 거의 안 세우던 비를 당당하게 세워서 웃기지 마라. 우리의 이 당당함을 온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세운 그런 전혀 이질적인 문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광개토왕 이 고구려가 갖고 있는 독자성과 광개토왕의 위대한 훈적을 표현하고 싶은 장수왕의 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따님의 아들로서의 주몽의 탄생 설화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쭉 자기의 어떤 그 독자적 세계의 창세적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광개토왕이 39살 살아 계시는 동안 이루긴 훈적의 내용이 쫙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존재들로 새로 데려온 저 백제 마한 지역의 신라 한해들 세력으로 무덤을 지키기 이거는 그 포용된 세력들을 노비나 탄압한 게 아니라 백성과 똑같이 무덤 지킴이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지위와 어찌 보면 포용을 보여준 거고 언어 문화적 공동체라는 걸 다 알려준 결정적 증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말 그대로 중국 조공국가 소수민족 고구려를 대표하는 걸로 소개가 된다? 이건 언어도 아니죠. 역사 회절이죠.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 역사나 문화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게 역사를 희화할 뿐만 아니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위대했어. 근데 지금은 뭐야?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다 불만이고 다 모질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가당착도 이런 심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좀 잘못하고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자기 절제와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되새겨야 될 현상들인 거죠. 근데 지금 서안에 뭐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그 고조선 또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물이 있는데 중국이 숨기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명천지에 몰래 뭐 종이 한 장 숨기는 게 아니라 유물이 있고 없고 그걸 발굴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가 있을 수 없고요. 서안에는 거대한 고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한무제, 위만조선을 공격해서 우리 역사에 아픔을 줬던 그 한무제 그 무릉이라는 무덤은요, 그 한 변의 길이가 한 240m가 되고 쿠푸왕의 대피라미드하고 거의 같은 규모예요. 높이는 뭐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한 146, 6m까지 되는 걸로 추정돼서 더 높지만 한 4, 50m 되고요. 이런 무덤들이 뭐 무릉도 있고 측천무의 그 당나라 때의 건릉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피라미드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실체가 어떤 거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걸 뭐 숨기고 있다? 다 거짓이니까 그냥 어떤 좀 약간 과대망상적
지식인 분들이 조금 잘못한 걸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확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안이라는 곳이 저 섬서성 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서쪽에 말 그대로 우리하고는 거리상으로 내용적으로 전혀 연결질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중국의 최고 고도죠. 진시황의 함양궁도 바로 그 근처에 있고요. 한무제를 비롯한 한나라의 장안성, 당나라의 장안성까지 다 있는 그런 핵심 공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이 새로운 문명관을 가지고 그 세계사적인 이슈 메이킹을 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말 그대로 중화문명 탐원 공정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자기 자멸적인 문화 파괴 행위를 했죠. 중국은 모택동 시절에 대학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인들 수천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제 파탄을 했고요. 거기서 실각할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화혁명이라는 그런 황당한 홍위병을 동원한 중국 자멸적 파괴 행위를 해서 그것이 76년에 어찌 보면 대충 끝나고 결국은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이제 결국은 그 권좌에 올라서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을 바꾸는 대규모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고 그 사이에 많은 중국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고 그러면서 중국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후반 90년대 되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중국 지식층들이 불만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되는 문명 중에 나머지 3개 문명은 다 소멸됐어요.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때 찬란하게 꼽혔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다 그냥 과거의 폐허들만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 제대로 계승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황하 문명으로 자부될 수 있는 중국 문명이 동일한 문자, 동일한 민족, 동일한 영토에 여전히 의연 살아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한 기원전 3500년경이고 이집트, 인더스가 거의 3000년에서 그 언간인데 중국의 그 황하 문명은 연대가 불분명하고 잘해야 한 뭐 1000년, 1500년 그 정도로 하니까 낙차가 거의 2000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식인들이 자존심이 확 이렇게 생명력 있게 의연 동아시아에, 동북아에, 아시아죠. 동양 전체를 다 세계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문명이 연대가 제일 낫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생긴 것이 그렇다면 서구 세계가 만든 문명론, 그 말 그대로 문자를 발명하고 청동기 문화에 근거한 도시 문화가 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문명 발전론적인 프레임을, 틀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슈빙치라는 소병기라는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가 문명론을 새롭게 짭니다. 그래서 그 국의 유형론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고고학적 논리 틀을 바탕으로 고문화가 고성을 이뤄서 고국을 이루는 문명화 단계를 갖는다라는 논리 틀을 만들었고요. 그 제자였던 곽대순, 꿔대순이라는 분이 황하에만 집착하지 말자. 이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각 지역에서 경제개발이 되면서 유적들이 막 발굴되니까 그 중에 요하 문명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권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연대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96년부터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설적 왕조였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세 나라의 연대를 정확하게 하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중국이 기원전 851년인가요? 공화 원년 때까지의 기록만 남고 나머지는 다 기록이 없고 파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막 해가지고서 놀랍게도 한 1200년을 올려요. 그래서 기원전 그 중국의 문명 역사의 연대를 기원전 한 2000년 가까이 올렸는데 여전히 그 수메르 문명보다 1500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화문명 탐원공전이라는 것을 15년 동안 쫙 해서 2015년까지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방사능 연대 측정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드디어
연대를 3,500년이 넘는 연대를 만들어서 수메르 문명에 앞서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 요하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황하 지역의 중원 문명으로는 그 연대가 안 나오는데 저 시라무렌강 위쪽 사실은 요하도 아니에요. 요하의 그 지리와 연결되고 저 위쪽은 시라무렌강이라는 그래서 요서 지역이라고 하는 내몽골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일대 지역. 그러니까 중국 본토하고도 훨씬 떨어졌죠. 내몽골 지역이니까. 거기에 그 적봉이라는 곳에 홍산 문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화가 알고 봤더니 기원전 3,500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문명의 출발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걸 강 이름은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럴듯한 게 요하니까 사실 요하는 그 틈에 조금 걸리거든요. 억지로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것이 요서 지역이라는 곳이 우리 문화와 연결되는 어떤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스텝 로드의 그 연결축의 어떤 중간적이기도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가 우리 청동기 문화, 한국 청동기 문화의 어떤 그 발원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의 그 내용들이 거기서 사실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적봉이라는 내몽골 지역의 적봉시라는 곳에 그 홍산이라는 산이 붉은 산이에요. 적봉이나 홍산이나 같은 맥락인데 그 일대에서 1930년대 발견된 고고학적인 흔적에 하가점이라는 하씨 집안 상점이 있는 마을 그런 하가점이라는 마을의 유물을 파다 보니까 청동기 문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고 몇 가지 또 주변 문화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청동기적 요소가 우리 고조선 초기 청동기 문화의 흔적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가점 상층 문화를 중시하는데 그것이 기원전 한 12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밑에 있는 하가점 하층 거를 중국은 강조하면서 요하 문명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데 그게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축차적 문화니까 그 바운더리에 넣어서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몽골 상류 시라무레나 근처에 있는 적봉시 일대에서의 하가점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 문화의 연원을 연결짓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요하 문명이라는 논리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블랙홀처럼 만들어서 그게 워낙 연대도 높고 내용적 그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주변의 선사문화를 다 흡수하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선사시대 다민족, 통일적 다민족 문화론을 재구축하는 어떤 기본 틀로 요하 문명론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문명권의 내용들하고는 거의 2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1500년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국시대 얘기 가지고 전혀 다른 지역의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건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일각에서는 그것을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북아의 원형 문화의 시발점이고 그것이 중국으로도 가고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데 왜냐하면 그 논리 틀 속에 고구려의 고이족이 그 시점과 연결되는 어느 순간에 흘러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는 논리로 지금 설명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용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아직 못 받고 다만 중국의 자료만 보는 입장에서는 속단을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인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수많은 논란과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적 공증을 하는 그런 연구 풍토도 또는 연구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하 문명론이 갖고 있는 그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선후 과정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이걸 다 합쳐버려요. 공간도 큰 신경을 안 쓰고
가장 중요한 게 시간적인, 예컨대 중국에서 나타난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건 1000년, 1500년 뒤에 예컨대 돌로 쌓아서 단을 만들거나 석축하는 산성을 만든 그런 모습인데, 이건 인류사적으로 전 세계 어디나 돌이 있으면 쌓아서 높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형태는 다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게 확대되거나 전쟁을 위해서는 그걸 산성화하는 방식은,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을 서로 만드는, 숟가락이 필요하면 숟가락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별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 숟가락이 여기가 좀 더 일찍 나왔고 여기도 만약 숟가락이 있으면 물론 연결 지을 요소가 있으면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닌데도 무조건 갖다 붙이려는 그런 어떤 기원론의, 단일 기원론에 의한 파생적 문화로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는 극복돼야 될 게 많아요. 동시다발적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형태의 논리를 만드는 게 지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고고학이나 순수 역사학적인 지견을 갖고 하시기보다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놓은 것을 우리 역사를 확대형으로 보고 저것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그 희망사항을 의도적으로 또는 억지로 결합을 시키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그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는 절차 탕마가 필요합니다. 기발한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과정과 내용과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건 생략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단순 대입형의 역사 해석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숙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성됐는가도 한번 이면도 보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 특히 중국이라는 그 역사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아 문명에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나라는 이제 중국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논리 체계를 만든 그런 입장이고, 한국 그 주류학계에서는 그것은 중국의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하고는 직접적 연결성은 찾기 힘들다라는 게 한국 주류학계의 기본 입장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부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시간적인 연결고리가 거의 1500년 이상 너무 떨어져서 그걸 그 동시적인 현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이미 그것은 한때 거기서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거기서 정리가 됐고, 왜냐하면 그게 계속 돼가지고 왔다면 뭐 이해해 주겠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로 더 이상 이쪽으로 연결을 안 되고 더 발전된 모습이 없이 어찌 보면 거기서 정체가 되고 끝나버린 건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왔느냐에 굳이 뭔가 미련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야죠. 근데 그건 현재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돌로 쌓은 게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다, 또는 거기에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신상이 우리의 그 곰과 연결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곰숭배 신앙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중간 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푹 날라오듯이 올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 한국학계의 입장이고요. 그 한국의 어떤 그 주류 학계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하거나 그걸 인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는 있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이 뭐합니다만, 재하나 사이비적인 유사 역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확장을 해가지고 저게 우리의 원형이고 저것으로 인해서 중국을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주객 전도형으로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내가 기분 좋자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이상한 약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더 심한 폐해로 돌아옵니다. 그 폐해가 우리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자는 게 역사지, 자기 그냥 흥분시키자고 하는 게 역사 아니에요. 물론 그 결과적인 우리의 좋은 의미도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그런 역사다, 뭐 국뽕 뭐 어쩌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우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고, 진정한 역사는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역사는 그것만 보자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의 이면, 우리가 실패한 것 또는 우리가 놓친 것을 재확인해서 그야말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하고 고치자라는 것이 주목적이지, 그냥 마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자기 혼자 그 흥분하는 그런 식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은근히 세져서, 물론 우리가 당했던 것에 대한 회복, 말 그대로 일본에 대한 열등감 또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그런 것 또는 서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역량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상한 그런 수준이나 내용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유아문명론이라는 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놀랍게도 동북아 3국, 정확히는 중국, 북한, 일본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상고 역사를 어떻게든 더 높이고 그걸 확대 지향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중화문명 탐원공정이라는 큰 틀의 작업 플러스 유아문명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대동강 문화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1993년에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릉을 개축하고 결국은 1998년에 그 대동강이 인류 문화의 또 다른 중심지다라고 해서 대동강 문화놀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 언간쯤에 또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상고 문화, 그 선사 문화의 실질적인 부흥기가 야요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대가 올라가 있는 조몬 신석기 문화가 계속되다가 야요이 문화가 기원전 5세기경 또는 4세기경으로도 이제 설명합니다만, 그때쯤 한반도에서 대거 금속 문화와 도장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문명화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연대가 낮은 거예요.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한 시기면 뭐 중국인이 한국인이 뭐 연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국립동경민속문화박물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나무나이테 연대 측정법 말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연대를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과거 야요이 문화의 연대가 한 500년 이상 올라간다 해가지고 기원전 10세기설을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자기들의 연대를 한 500년, 일본은 한 500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은 그 단군 연대를 역사 연대로 명확하게 이제 못 받고 대동강 문화라는 걸로 아예 문명 체계로 만들고, 중국은 유화 문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기원전 3500년 막 4000년 팍팍 올리는 그런 현상이 90년대에 막 나타났어요. 중후반에.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90년대가 어떤 시기인가 가만 봤더니 일본은 일본대로 경제 부흥이 막 했다가 이제 버블이 좀 꺼지면서 뭔가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훼손감이 막 필요한 때고, 중국은 중국대로 개혁개방을 해서 이제 경제적 성과가 막 된 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때고,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혈통론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일 그 다음 후손인 그 당시엔 김정은이 아직 등장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를 공고하게 하긴 역사 틀을 만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학계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도 뭔가 근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학계는 좀 신중했는데 지금 재하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 약간 유사 역사학 하는 사람들이 마구 거기에 동조하거나 키웠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 부설의 원래 의도는 그 일본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무력으로 이것을 점령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여기가 우리의,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토였다 또는 우리가 지배했었다 라는 거를 근거로, 그래야 남의 나라 침범해도 도둑놈이 안 되고 원땅 찾으러 간 원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일본서기에 신공항우라는 여자 상징적 존재가 한반도 남부를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일정 기간 지배했다라는 논리가 임나일본부설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서기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걔네들이 뭐 군사를 파견해서 점령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새롭게 재구축된 한반도 남부 경영설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있고, 그게 이제 일본서기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왜 일본이 그런 역사에 우리 표현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걸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 전후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역사에 그대로 반영된 게 일본서기거든요. 그 일본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엔 다 왜로 불려졌어요. 왜? 이게 작을 왜자예요.
키도 작고 뭔가 웅퉁그리고 뭔가 아주 부정적 표현이잖아요. 마치 그 여진이라는 표현이 계집 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아주 야만적인 거니까 청나라가 후금에서 이제 청으로 되면서 이걸 또 만주라는 명칭으로 그게 이제 문수보살에 보호하는 민족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한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온 그 직후에 이제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과거에 또는 자기들의 어떤 진면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왜곡 내지는 자화자찬형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목적성이 강한 게 일본석이에요. 컴플렉스 회복형 역사 그 왜곡적 요소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떤 국제 상황하고 연결되냐면 어찌됐건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켜서 동북아에 거대 세력 구도가 와해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가장 두려운 것이 당과 신라가 다시 연합해서 일본까지 공략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백제 유민이 대거, 고구려 유민이 대거 일본으로 피난하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자기 방어적 그 어떤 논리와 체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축한 게 백제를 모델로 해서 백제가 주변 가야나 외를 통치하고 영향을 줬던 그런 모델을 주어를 바꿔가면서 재구축한 기록이 일본 서기거든요. 그런 맥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보면 아, 얘네들이 이런 목적성으로 일본 서기를 변형하고 그런 마치 임나가 가야인데 가야를 외가 어떻게 거기를 통치하겠어요. 그 바다 건너 있는 철기도 못 만드는 세력들이 백제가 장악을 했던 걸 그대로 가야를 외가 일본이 통치한 것처럼 뒤바꾼, 백제만 일본으로 바꾸면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기록이 일본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1890년대, 1900년대에 일본 군부가 과거 우리 신공항우가 그 일본을 가야 지역을 공략했던 걸 근거로 해서 일본이 다시 조선을 통치하러 가자. 그런 그 조선 정복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근거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홀려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무슨 광신도처럼 끌고 와요. 히틀러가 아리아 민족의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유대인 학살하고 전 유럽을, 전 세계를 엉망 만든 거와 똑같이 일본 군부가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피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이라는 표현은 중국 역사 기록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이라고 많이 등장해요. 말 그대로 오랑캐 이자 개념인데, 근데 거기에 동자가 붙어지면서 사방에 있는 그 오랑캐를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중국의 어떤 화인들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역화하면서 안 좋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컨대 남만족이라는 만자가 쇠 지적일 만자예요. 저 새소리 찍찍내는 애들. 그 다음에 서융은 그 붉은 눈에 막 그대로 막 털 가죽 있고 머리 뭐 색깔 다르고 이상한 애들, 그냥 짐승 같은 애들이라는 거고, 북적도 마찬가지예요. 횃불 하나 들고 약탈하는 아주 사나운 존재들. 그래가지고 중화를 중심으로 한 사방의 오랑캐 개념들이 설정이 됐는데, 그 이자가 사용된 시기가 이미 그 갑골문에도 그 금속문에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원에서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산동성 지역 있죠. 그 일대 지역을 이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의 자그마한 중화 세력들, 중국 내부의 오랑캐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난 통일을 거치면서 이 개념이 중국 영토가 커지잖아요. 커져가지고는 이제 더 외곽으로 커져버려요. 커져버려가지고 이제 동이가 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내부적인 중국 세력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이민족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명확하게 등장하는 게 후한서 동이전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 그 다음에 선비족, 그 다음에 외, 일본의 옛 표현 외, 이런 존재들, 동호, 숙신, 그 다음에 예매계의 우리 세력들, 외, 이런 것들이 동이의 바운더리에 넣어요.
그래서 이 동이라는 표현이 예컨대 그 공자님이 그 동이 쪽이 그 뭔가 내가 가야 될 곳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동의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 표현을 쓰고 그런 것들 중에 내용은 사실은 그 산동 지역과 관련된 그쪽 지역의 인식을 반영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춘추시대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그 이 개념이 이제 막연하게 이제 좀 확대는 됐지만 과거 그 내부에서의 이 개념의 표현을 쓴 거지 그 외국을 의미하는 이 개념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전한 시기 이전에 등장하는 동의의 이하고 후한 이후에 등장하는 동의의 이는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의적 의회, 그래서 공자님이 산동 지역이다 보니까 동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자님의 그 고향이 곡부가 태산 그 옆에 산동에서 조금 옆으로 연결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대적인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어를 면밀히 안 보고 통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컨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염두에 두세요? 고려인 하면 요새 저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연해주의 우리 조선족들 개념이 고려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후대에 보면 고려시대 사람도 고려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구려인들도 원래 고려를 썼어요. 장수왕 이후에는 고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 고려인이 고구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고려시대 왕씨 고려의 고려인인지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때 소련에서 끌고 갔던 중앙아시아로 간 고려인인지 아니면 코리아인 전체를 의미하는 고려인인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걸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고려인이면 뭐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오류잖아요. 동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면밀히 시대와 지역과 내용을 잘 찾아봐서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